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의원님 예. 너무 힘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힘듭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과 그런 고통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거든요, 의원님. 네. 의원님도 뭐 예상 당연히, 못하셨죠? 당연히 몰랐죠. 예. 예.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좀 해석하고 계시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우리 박정호 앵커께서 힘들다고 이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는데 뭐 정말로 송구스럽고 제가 재판관이라면 벌써 결정해서 선고를 했겠는데 네. 현재 한국 사회의 네. 이 분열 정도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확인되고 있죠. 그러나 다수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적어도 신뢰하는 네. 다수의 국민들은 12.3 대란을 엄정하게 심판해서 윤석열 즉각 파면에 지금 다 의견을 모아주시고 그럼요. 계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그러한 희망과 염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국민 주권이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하에서 만들어진 헌법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네.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초기에 윤석열 심판, 탄핵 심판 사건을 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초심이랄까 초기 프레임을 잊고 적어도 어느 시점 대략 실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 아니지만 네.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된 이후에 일종의 뭐 정파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어떤 진영의 논리들이 예. 다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좀 이제 오염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뭔가 뭐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뭐 3월 초부터의 3월 7일이냐 14일이냐 17일이냐 18일이냐 계속해서 날짜를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특정 날짜를 뭐 지정하기도 좀 어렵고 4월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8대0 만장일치 파면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뭐 이제 이 상고를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사람 그게 또 한 사람 아니면 그 이상 5대3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헌재의 속사정 물론 그게 뭐 명확히 나오지 않고 있지만 헌재의 속사정을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계십니까? 헌재 안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좀 오가고 있을 거라고 일단 좀 좀 분석하고 계세요?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워낙 길어서 네. 뭐 들어오기 전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가라 그러시던데 팀장께서 맞아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초기에 헌재 이제 탄핵 심판 탄핵 소추된 이후에 네. 초기에 이제 2차례의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고 맞아요. 11차례의 변론 기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헌재의 구성은 현재 8명의 재판관이지만 재판을 변론을 진행하는 재판장 즉 헌재 소장 네. 지금은 대행이죠. 문영배. 문영배 대행이 진행을 하고 주심 재판관이 있습니다. 네. 정형식 재판관께서 주심 재판관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또 뭐 매 기일마다의 핵심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증언이 좀 불분명하다. 네. 또는 뭐 묻는 사람마다 소추인 측 또 피청구인 측에서 묻는 쪽마다 좀 다르다 이런 경우에 사안을 좀 분명히 드러내서 예. 이게 다르지 않느냐, 뭐 이것은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이런 역할들을 주심 재판관이 해왔죠. 네. 그리고 이제 주심 재판관을 보충하는 재판관으로서 이미선 재판관이 또 보충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이 세 분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문영배 소장의 말씀들이 네.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의 말씀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물론 정영식 재판관의 말씀도 꽤 많았고, 네. 중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사안의 실체에 대해서 증인 신문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체로 초기 프레임은 윤석열 파면에 8분의 재판관들이 공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증좌들이 네.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어떤 기초적인 공감대 없이 재판을 예. 소위 자유방임적으로 재판하게 되면 쟁점이 모아지지 않고 또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 것인지 또 증인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또 검찰이나 수사기관들의 조서를 어떻게 받아서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방임 즉 그냥 떠드는 대로 원고와 피고 아시죠? 초추인과 피청구인 쪽이 그냥 원하는 대로 뭐 대충 그냥 뭐 가닥 없이 네. 하면 말 그대로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배가 산으로 가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 내지는 공감대가 기초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한 사람이 하는 단독 재판부, 세 사람이 하는 뭐 법원의 합의부 재판부도 항차 그런데 네. 8분이 하는 재판에서 자유방임으로 내버려 두면은 아. 배가 산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8대 0이라는 그 예측에는 바로 이런 전제들이 깔려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재판 진행되는 모습을 그 보자면 모습을 보면서 예. 특히 정영식 재판관의 그 증인 신문과 김영두 재판관의 증인 신문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죠. 근데 느닷없이 이 구속 취소가 된 거예요. 아. 근데 구속 취소 윤석열이 이 소위 깜빵에서 나오는 예. 것이 원래 실체법적으로는 미칠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그 공수처에 의해서 이제 발부받은 영장이 공수처가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조사를 하려고 소환했는데 네. 그냥 자기 이름만 대고 아무런 조사에 응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뒤에 공수처가 이제 우리는 다 할 거 다 했다 해서 네. 서울중앙 특수본으로 사건을 이제 이첩합니다. 그 더 조사하든지 뭐 아니면 뭐 다 조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냥 기소하든지 하는 그런 의미로 이첩을 했는데 네. 특수본에서 더 조사하려고 구속기간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안 된다. 더 수사하면 안 된다. 공수처 검사나 검찰청 검사나 똑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다. 이제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에 대한 조서는 없는 셈이에요. 그렇죠. 없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없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심판을 하는 헌재에 제출된 증거라는 게 없어요. 수사기관에서 제출된 윤석열 자신의 조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어떤 영향을 미쳤냐? 구속 취소 석방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 지지자들에게 뭐 주먹도 불끈 쥐고 예.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소위 극우 진영과 보수 집단 뭐 또는 국민의힘 등등이 힘을 받은 겁니다. 그 힘이 사실상의 힘으로 작용을 하는 국면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뭐 복수든 소수 단수든 예. 어찌 됐든 재판 지연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인과관계를 뭐 근거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공교롭게도 구속 취소 건이 네. 그 시점과 재판 지연이 일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락은 이제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또 질문을 받고 예. 더 진행을 그러니까 하죠. 우리가 이제 봤던 변론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봤고 또 헌법 재판관들이 질문하고 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이거 오래 안 걸리고 8대 0으로 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 좀 변곡점이 윤석열 즉시 항고도 안 하고 풀어준 뭐 이제 검찰 행태를 우리가 많이 비판해 왔지만은 그게 좀 영향을 준 거다라고 사실상 지연론의 근거를 만들어 준 거 아닌가. 그래서 8명의 재판관 중에 누군가는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네, 이견이 있다는 건 이견이 틀림없는 있다. 거고. 이 대목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상신호를 지난 주 금요일 제가 이제
네. 저는 조금 그래도 낙관론 그리고 아, 희망론에 조금 더 가까운 예. 사람이었고 뭐 그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음, 그 점 틀림없는 거고 그러나 지난 금요일이 이 마지막 예를 들어서 금요일이 마지막 평일을 하고 평결을 해서 네. 월요일 아, 오늘쯤은 선고가 되는 것 최소한 늦어도 화요일쯤 선고가 되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만 네. 그 기대가 무산됐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 내내 평의를 헌법재판관 8분이 하셨고 지지난주에도 평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평의의 패턴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어느 날은 뭐 밤을 새워서 평의를 했다든지 어느 날은 뭐 1시간 만에 네. 끝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굉장히 쟁점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하고 끝장 평의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거의 루틴하게 거의 평소와 똑같이 1시간 만에 헤어지고 평의를 하고 1시간 만에 헤어지고 하는 패턴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진척되는 것이 없다. 즉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는 패를 아직 꺼내지 예.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겉돌기만 하고 있다는 거. 속마음을 내놓고 진짜 어떤 그 끝장 토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패를 안 꺼내서 예. 두 번째는 패를 꺼냈으나 어느 정도 뭐 예. 패를 꺼냈으나 그 패를 꺼낸 이유가 뭐 절차라는 것은 각하와 연결되는 겁니다. 또는 내용, 아까 증거 취사 선택과 어느 사실 인정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기각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절차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누군가 이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뭐 짐작할 수가 예. 있는 거죠. 걱정할 수 있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상신호고 일종의 전체적으로 야권이 민주당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신호를 넘어서 위험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밀하고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되며 그리고 아주 엄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난 주말을 겪고서 오늘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점은 소위 5대3 교착 상태론이라든지 네. 무슨 뭐 데드락 상태라는 것을 예. 단정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결코 탄핵과 파면을 바라는 국민 대다수의 염원과는 그것은 구조적으로 반대로 가는 측면입니다. 데드락을 확정하는 순간 5대3으로 실제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 한 번 말씀입니다. 예. 실제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더구나 그것을 확정된 5대3의 구조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 표현이 네, 적합한지 예. 모르겠습니다. 마치 집 나간 자식을 만드는 듯한 버린 자식을 만드는 듯한 그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래 우리는 버려줘. 헌법재판관들 중에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어. 우리는 우리 아직 진정한 끝장 평의를 하지 않았는데 네. 미리 그냥 십자가 찍기 낙인 찍기 해가지고 우리는 너는 당연히 각하설에 설 사람이야. 너는 당연히 기각설에 설 사람이야.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마은혁 재판관 한번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할까요? 네네네. 제가 계속 하는 것 예.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5대3 교착 상태 이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지금까지 봐왔던 변론의 모습이나 국민들의 이런 염원 이런 것 때문에 3명이나 반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짐작이 아니라 예. 몇 가지의 정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실은 최초에 안 내용이지만 연구관 TF가 있습니다. 연구관 TF. 연구관 TF. 음. 이 탄핵 심판 윤석열 네. 탄핵 심판만을 전담하는 연구관 TF가 소수가 아니고 제법 규모를 갖춘 그리고 그 안에 연장자 네. 상당한 경력을 갖고 있는 시니어 연구관부터 예. 또 중간 간부 연구관 그리고 말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젊은 경력이 많지 않은 연구관 네.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는 연구관 TF가 있습니다. 음. 연구관 TF에서 헌법재판관 8분에게 올리는 소위 자료, 그렇죠. 그것이 만들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예. 그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자료를 더 이상 달라고 요구하는 재판관이 없을 정도로 없다. 그 얘기는 선고가 가능한 상태에 와 있다라는 네. 것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알기로는 뭐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네. 4월 7일쯤에 4월 7일. 그 인사가 있습니다. 연구관들에 대한 인사. 예. 예, 문영식이 아니죠. 예. 문영배 인사. 소장 대행이 지금 이제 좌장이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소장입니다. 가 하는 인사에 연구관 인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연구관 TF에 있는 분들도 네.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4월 7일경 4월 7일쯤에. 그러니까 예. 이게 잡혀져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이번 주. 연구관 TF가 해체된다거나 아니면 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에 와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자료의 문제, 인사의 문제. 네. 또 하나는 지금 만약 5대 3이라면 5대 3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을 끼우면 마은혁 재판관이 5대 4로 갈는지 네. 6대 3으로 갈는지는 모르죠. 아, 그러나 우리는 다 알죠. 네. 우리는 다 압니다. 짐작을 그죠? 할수 있죠. 여기 우리 핫스팟 네.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음. 다 아는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5대 3이 만약 5대 3이라면 5, 3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네. 그러면 안개가 거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되면. 예, 안개가 거치는 거예요. 네. 거치는 거면 이 5에 서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거 적어도 네 분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아요. 그것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네. 탄핵 심판에서 그 결정문을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다 압니다. 적어도 네 분은 확실하게 압니다. 네. 소장 대행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네. 그런데 만약 5대 3이라면 이 5분에 서 있는 재판관 또는 문영배 소장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에 합류되기 전까지는 평의를 할 수 없다거나 합류되기 전까지는 선고를 할 수 없다거나라는 사인을 저는 보낸 바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 저는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정황적인 측면도 고려한 거 그냥 무조건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네. 정황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해석을 함께 동원해서 하는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8분에 의한 결론 가능하다. 그리고 선고가 가능하다. 아직 예. 포기할 때가 아니다. 아하. 그리고 선고가 되어진다면 4월 18일 전 선고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인용을 벗어나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유는 우리가 가장 나쁜 케이스를 5대 3 케이스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대도락이라고 뭐 표현하는 기자도 있었고 뭐 교착 상태라고 교착 표현하는 상태. 거라고 하는데 예. 5대 3은 아니다. 5대 3을 굳히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5대 3. 만약 5대 3인 상태로 선고를 잡는다. 예. 그거는 문영배 대행이나 5쪽에 다수에 서 있는 다수에 서 있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다수가 파면의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보다 소수인 3이 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아하. 즉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의 근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선고 즉 기각을 위한 선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가처분 사건에서 네. 이미 그런 암시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도 아침에도 했고 네. 여기서도 특히 강조하는 건데 그 부분들을 지금 꽤 시간이 지난 작년 10월 달 얘기니까 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부분을 까먹거나 언급하는 분들이 거의 있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냐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근거법입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뭐라고 그러냐면 헌법재판관 7명에 의해서 심판한다. 심판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되고 하고 있습니다. 네. 7명. 7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 소장과 2명의 재판관, 즉 3명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가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즉 9분 중에 3분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6분만 남는 상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6명을 가지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심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 정족수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근거법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7인의 심리 정족수라는 것을 효력 정지를 시켰습니다. 자신의 근거법에 있는 규정을 효력 정지를 시키는 놀라운 창설적 소위 이 법을 창설하는 그러한 가처분을 한 겁니다. 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좀 놀래주십시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그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결정문에서 재판관의 공백 상태를 언급을 했습니다. 며칠 뒤면 세 분의 소장을 포함해서 3분의 재판관이 나가고 6명만 남게 되는데 이진숙은 막 수많은 공적이 된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해악질이 너무나 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케이스는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당시 헌재가 6분만 남게 되면 그러면 증거 조사를 한다든지 절차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걸 못 하게 되느냐?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헌재가 선고를 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숙성시킨다고 표현했습니다. 사건을 숙성시킨다고. 이 참으로 헌재 재판관들 좀 의아스럽죠. 숙성이란 말이 법률적 용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잘 익게 생선을 숙성시킨다, 예. 고기를 숙성시킨다, 그러니까 거기서 쓰면 계란 반숙을 아니라 잘 익게 만든다 하는 예. 의미입니다. 숙성시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규정은 이때 이 결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5대 3인 상태로 만약에 데드락 상태라면 한 명, 즉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함으로써 6대 3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5대 3으로는 선고할 수 없다. 숙성은 시키되 선고할 수는 없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 판단. 네. 예, 자기 판단. 자, 이런 판단까지 나왔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기 전까지는 선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라는 사인이 5명, 5명 쪽 혹은 4명 쪽 혹은 문영배 재판소장 쪽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 8명 가지고도 충분히 다수석 6명을 확보해서 이상을 확보해서 선고가 가능하다라는 암시로 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말씀을 오늘 뭐 해주셔가지고 처음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5대 하도 3 오마이뉴스에서 네.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5대 3 얘기가 이제 어느 순간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퍼지고 뭐 정말 그럴 것이다. 5대 3 이거 큰일 났다. 뭐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 이 단체 대화방에 5대 3 얘기가 또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보도까지 중앙일보에 그때 나왔는데 이제 그 예? 기사 데드락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잠깐 한 뭐 서너 분의 의원님들이 잠깐 걱정을 한 거지. 네. 그렇게 리얼하게 그런가? 그런 거는 아니다. 예, 예. 그래요. 5대 3은 아니다. 이제 박범계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5대 3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한동수 변호사도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지만은 이쯤이면 문영배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결단을 내리고 선고 기일 지정부터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게 선고 기일 지정에서도 뭐 안 되는 상황이다 하면 SOS 신호를 보내든 헌재 이제 반응이 나올 것이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영배 소장 대행의 리더십을 또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단 말입니다.
5대 3이 아니고 8명을 할 수 있다면 뭐 숙성시키다는 언급까지 아까 뭐 단어 쓰셨지만은 이게 뭐 숙성시킨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건 너무나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18일도 얼마 안 남았고 4월 18일도 그래서 너무 불안해요. 불안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상신호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음. 동의하고 또 지금 이견을 나타내는 헌법재판관이 있다. 있다. 단술지 뭐 복술지는 복술지는 모르겠으나 네. 있다라는 측면을 인정하고요. 다만 물론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장이 직권으로 선고일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 자체가 지연론의 실체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각하설의 실체를 갖고 있는지 절차 문제를 따져서 또는 내용 문제를 따져가지고 기각설의 실체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5대 3이라는 라면은 문영배 재판관 끼우면 되는 거고 그 끼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어떤 형태로든 뭐 마은영 재판관. 공보관을 통해서 말하기는 어려우면 네. 적어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의 형태로 답변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께서 권한쟁의 심판을 또 했습니다. 맞아요. 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마은영 네. 재판관 임명에 관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그 가처분의 형태로 그거는 다수결로 가능합니다. 8분 중에 5분만 동의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처분의 형태로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영배 재판관과 5분의 재판관들이 파면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5분의 재판관들이 마은혁을 끼우지 않으면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인은 없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명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아직도 있는 것은 네. 중요하다. 두 번째는 아.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예. 저는 문영배 소장을 잘 압니다. 법관에 적어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때까지는 자주 봤습니다. 네. 그러나 그 뒤에 부산으로 내려가고 고등부장 판사가 된 이후로는 교유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부장판사 문영배까지는 대단히 자기 원칙에 소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야리야리해 보이지만 강단이 있다. 강단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원칙이 정해지면 그것은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영배 소장의 리더십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귀한 자원입니다. 네. 두 번째, 오늘 제가 아침 방송부터 강조하는 것은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저랑 정형식 재판. 그러나 언론 지면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네. 한명수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 정형식 재판관은 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분 인사청문회를 제가 했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냐 진보냐 아무나 쉽게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보수 진보를 따지기 전에 정형식 재판관이 법관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데서 몇 가지 뭐 지적할 부분들은 없잖아 있지만 대체로 법조의 평은 소위 진보적인 변호사 분들조차도 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운명적으로 주심을 맡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네. 운명적으로 지금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의 추천목이죠. 예.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예. 제가 실명을 하는 겁니다. 또 김복형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데 정형식 재판관이 네. 운명적으로 주심을 맡게 된 겁니다. 자신이 원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건을 2차례의 준비기일과 11채의 변론기일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건을 정리하고 절차를 정리하고 내란죄를 빼고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등등등등 그리고 주요 증인을 채택하고 다 8명 전원일치로 증인 채택을 했습니다. 네. 8대 11 국회 측 8 윤석열 측 11입니다. 윤석열 측이 제가 뭐 방송에서 앙알앙알 된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하도 때를 쓰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또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2번을 네. 한 번은 직권으로 불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재판관들의 약간의 의문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운명적으로 주심이 됐고 재판을 주심으로서 끌어왔기 때문에 마치 박근혜 탄핵 때 재판장은 박한철 소장 그다음에 이정미 소장 대행으로 연결돼서 이정미 소장 대행이 선고를 했지만 네. 당시에 주심 헌법재판관은 강일원 재판관이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의 어록이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 컸습니다. 네. 강일원 재판관은 지금은 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심의 역할이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함께 즉 문현배, 정형식 2분이 정말로 맞짱 토론을 하고 2분이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난국을 이 실마리를 저는 푸는 네. 결정적인 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사람 간에 또 얘기가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두 사람이 결정을 하면 할 수 있다. 얘기를 정영식 재판관은 네. 제가 아는 역시 정황적 말씀인데요. 지금 분석과 정황을 제가 같이 오늘 말씀드리는 정영식 재판관은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아직은 삼가는 것으로 저는 그런 느낌이 정황적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토대로 예. 뭐 두 분 간에 대화가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영식 바람입니다. 정영식. 바람. 예. 참 이 문영식 재판관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영식 재판관도 결정을 내리는 그 중요한 위치에 있다. 주심 대단히 재판관으로서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이제 4월 7일 연구관 인사도 언급하시고 한 걸 보면은 의원님께서는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 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4월 7일 연구관 인사를 봤을 때 결국에는 4월 18일까지 끌지 않고 4월 4일, 4월 11일 이쯤에는 결론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까 우리 박정호 네. 앵커께서 3월 4일, 3월 14일, 17일, 18일, 18일 해다가 이제 28일까지 오고 28일까지 와서 예.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날짜를 특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여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4월 18일 전 선고가 있느냐 네. 여부입니다. 왜 날짜를 특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냐 하면 지금의 국면은 아까 선고가 잡히면 거의 파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의 국면은 그냥 재판관들의 평의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한 측면 즉 재판관들 사이에서 국회의 동향에 대한 보고들이 있다. 그것도 정황적 저 말씀입니다. 네. 국회가 이러이러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 현재 선고가 지연되는 사태에 대해서 그것도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공유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선고의 여부, 선고 날짜를 지정하는 여부 이런 등등이 모두 다 국민 여론, 국회의 동향, 국회의 의지 또 뭐 등등이 다 종합적으로 마치 이 함수관계처럼 엮여져 있는 문제다. 그래서 단순히 국회 헌법재판관 8분이 네. 오늘은 평의에서 끝장합시다. 뭐 내일로 잡읍시다. 뭐 이러한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는 매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시선과 시각과 어떤 그런 작용이 저는 결부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야권의 적어도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어떤 결기 그런 것들은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른 한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낸 메시지 즉 헌법재판관들이 예. 그동안 심리해오는 데에 대한 그 노고
그리고 지금 뭐 우주의 만큼이나 우주의 무게만큼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예. 짊어지고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 고충. 예. 그러한 고충, 애로와 고충, 네. 노고와 고충 이 양자로 표현되는 그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다. 그래서 결기와 함께 재판관들이 이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설립의 근본 취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일자가 어쨌든 뭐 왜 그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4월 18일 전에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4월 18일 전에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국회가 뭐 어떤 상황에든 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런 플랜은 다 이제 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4월 18일까지 진짜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마은혁 빨리 임명해라라는 거, 한덕수 중대 결심 얘기했지만 한덕수 탄핵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의 이제 행동, 계획 이런 거 좀 어떻게 파악하기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예. 법사위 간사로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한덕수 총리는 네. 다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최상목 뭐 부총리는 변수가 이미 아니죠. 네. 그러나 헌법 위반의 정도가 중합니다. 그래서 결론 놓고 보면 뭐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일이 원래가 화요일이 국무회의 날 아닌가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네. 간담회는 뭐고 또 국무회의는 뭡니까? 그리고 분명한 점은 이미 그 권한쟁의 심판 우원식 의장께서 청구했던 그 당시 최상목 대행 당시에 소위 두 사람은 임명하고 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은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세 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그 사태에 때까지 위헌이라는 판단을 이미 1차 내렸고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위헌이다. 본인 저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판단은 했고 네. 다만 시간적으로 충분한 시간, 숙고할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문이 나온 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 날짜가 24일이니까 일주일 24일이니까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네, 일주일 됐습니다 오늘. 시간적으로는 이미 숙고할 시간, 소위 김복형 재판관이 했던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청구권자인 우원식 의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마은영 재판관 임명과 신속한 어떤 탄핵 선고를 네.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청구권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상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무슨 뭐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여니 거기서 무슨 국무위원들이 뭐 다수가 반대를 하니 한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면책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미 상당한 기간은 지났으며 그 위원회 정도는 매우 중하다. 파면에 이를 정도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는 탄핵해야 된다고 보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인 의견 말씀하셨죠.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의 예. 그러한 중대한 결심 얘기한 뭐 이런 부분들. 그 워딩도 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가 마은혁 임명 거부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복귀 음모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18일까지 끌어가지고 18일까지 끌면 문영배, 이미선 대통령 몫에 두 사람이 나가게 되면 한덕수 총리가 아니 뭐 누군가가 거기서 두 사람을 임명해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가지고 기각시켜서 윤석열 복귀시킨다 이런 우려까지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우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아마 국민들의 우려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럼 이걸 또 막는 길은 무엇일 것이냐, 무엇이냐 이런 상황을 좀 막아내는 민주당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그 뭐 4월 18일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명은 지금 물러나고. 이제 12.3 내란을 우리가 위헌 사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위헌 위법 사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위헌 사태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네, 내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위헌 사태를 초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헌법의 일종의 공백 상태, 우리가 권력의 공백 상태라고도 표현도 하고 또 뭐 무정부 상태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리고 헌법 위기 상황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헌정 질서의 와해 상태, 붕괴 사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초헌법적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란으로 퉁칠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문제가 지금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정은 네. 저는 지금 시점은 그런 가정은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지만 질문을 하시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단서를 달아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4월 18일까지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의 임기까지 결론이 안 나는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그것은 윤석열 복귀에 힘이 작용을 하는 거고 네. 그것은 제2의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 더 중요한 상태라는 건 뭐냐면 네. 헌법을 지키라고 하는 헌법을 수호하라고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소위 기능 정지 상태잖아요. 그 와해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리고 뿐더러 거기에 마흔역을 임명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행정부의 지금 수장의 위헌 상태, 즉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어기는 상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헌법 수호적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 즉 손을 놔버린 상태. 네. 이 두 가지. 자, 헌법기관 1, 2가 지금 다 얘기가 됐죠. 국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소수긴 하지만 다수파는 아니지만 소수파인 집권 여당이 여기에 부안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민주당 보고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적반회장. 진짜 뭐 띠긋 쌍디긋 묻은 개가 예? 기억 묻은 개를 탓하는 격이지 않습니까? 적반하장이잖아요. 적반하장. 그러면 예. 이것은 뭐 국회는 국회대로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일종의 변란 사태가 있는 거고 네. 헌법재판소의 변란 상태가 있는 거고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저 소위 이 국무회의로 상징되는 행정부의 변란 상태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는 그냥 내란은 진압하면 되는 거죠. 그죠? 내란 진압했지 않습니까? 예, 진압해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진통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 이 사태는 예. 진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누가 진압을 하죠? 어떤 누가? 진압을 할 책임을 누가 갖고 있냐면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데 그걸 못 한다는 전제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는 초헌법적 상태입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뭐죠?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 저항권의 문제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까지 된다면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법적인 헌법적인 대안이 있느냐? 있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러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헌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 와해 상태를 지금 초래한 장본인이 돼버리는 상태를 지금 여쭤보는 건 있는데 가정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런 상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뭐 참 상상하기 어렵다. 또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고. 싫은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세워두고 있는 예, 것이고. 예, 그건 뭐, 네, 뭐 예. 그거는 뭐 이제 뭐 이게 수면 아래에 있어야지 또 예, 카드가 그렇습니다. 보여지면 안 되니까 그런 차원의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그 단정,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강조하고 계시고 하지만 의원님의 생각은 4월 18일 전에 여전히 예, 8명을 가지고 예, 두 분의 대행과 주심께서 네, 적극적 역할을 해서 저는, 역할을 할 거다. 예, 예. 그래요. 근데
참 4월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하루하루 갈수록 너무 고통스럽다는 말씀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걸 빨리 타파하고 싶은 생각, 빨리 이 상황을 좀 정상적으로 돌리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하세요. 강하고 진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목소리 아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보고 더 답답한 그런 모습 말고 좀 시원하게 좀 해라. 좀 앞장서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요. 이건 알고 계시죠, 의원님도? 앞장서는 거는 네. 가능하고 그다지 어렵지 않은 길들입니다. 그런데 네. 이 절묘한 소위 진공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을 잘 꾸려서 네.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간사 역할도 하시면서 예. 참 일선에서 최일선에서 이제 싸우고 계신데 예. 법사위로 중간에 오셔가지고 예. 싸우고 계신데 예. 지금 문영배, 이미선 두 사람의 두 재판관의 이제 임기를 그러니까 후임이 없을 때 임기 연장하는 이 방안도 지금 논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법사위에서는? 어제 오늘 예. 그렇습니다만 아까 제가 앞에 충분히 말씀드린 그 배경하에서 신중론 간밤 사이에 신중론으로 모두를 바꿨고요. 네. 그것은 뭐 지도부와 또 우리 법사위의 이제 위원장 저 네. 등등이 다 동의하는 모두다. 그래서 그 법안 역시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법안을 통과하면 시원하겠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오늘부터 4월 18일까지의 과정을 건너뛰고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네. 하는 그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하. 안 되는 걸 전제로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혹시나 아까 제가 그 이견이 있는 그 현재 재판관 8분 사이에서 명분을 주는 형국은 현재로서는 너무 속단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 뭐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현재 4월 18일 안에는 결정이 나올 거다라는 의원님의 이 여러 이제 해석과 정황과 분석 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헌재가 결정을 내리고 문영배 재판관 또 정영식 재판관이 있지만 두 사람이 어쨌든 합해서 선을 이룬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 그래도 좀 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죠. 2심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요. 예. 의원님은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예상했죠. 예상을 했다. 예. 근데 사실 1심이 너무 이제 이게 집행유예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확 뒤집힐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고 예.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 이게 1심이 워낙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 2심은 당연히 무죄다라는 목소리도 컸던 것은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 의원님께서는 무죄를 좀 확신하고 계셨습니까? 먼저 그 전에 네. 우리 오마이뉴스를 시청하고 있는 이제 지지자분들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서울 고등 통무죄가 갖고 있는 통무죄. 상징성, 네. 효과, 그것이 갖는 전국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너무 빨리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너무 정리 좀 파면 선고에만 해주시죠. 그렇게 이제 막 우리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네. 당연히 그게 제일 급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통무죄 선고의 역사적 의미는 네. 2년 반 동안 주구장창 진행된 검찰 독재, 야당 탄압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검찰 집단이 나라를 장악하고 네. 검찰권을 항시적으로 남용해 왔으며 그것은 오로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해 왔고 국정이라는 것이 뭐 있질 않았고 경제나 외교나 안보나 뭐 민생이나 복지나 이런 것들은 전무한 상태에서 오로지 야당을 탄압하는 검찰권의 남용만 있어 왔다. 그 증자가 공선법 위반의 기소였고 1심 재판 결과였습니다. 이 1심 재판 결과를 통으로 뒤집는다는 것은
법을 아는 법조인조차도 예상하기가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만이 아니라 네. 꽤 진보적인 법률가조차도 두 건의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유죄가 나온 것이 그것이 전부가 다 뒤집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는 뒤집어질는지 모르지만 다른 하나는 뒤집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을 좀 꼼꼼히 챙겨본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이미 예정돼 있고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심 판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찰 독재의 공소장에 기초해서 내린 택도 안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2심 재판이 시작돼서 2심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라 해가지고 경력이 적어도 20년 전으로 된 20년에 넘었을 겁니다. 굉장히 중견법관 부장판사들로 똑같이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합의부로 가면, 저도 옛날에 합의부 부원도 했지만 네. 뭐 4년차 판사 때 제가 모신다고 표현하는 부장판사 한 20년차 부장판사가 있고 4년차 5년차 배석이 있으면 이러한 약간의 서열이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재판부가 아니고 똑같은 경력의 재판부입니다. 이 세 분의 재판관이 합의가 없이는, 완전한 합의가 없이는 그런 판결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세세하고 현미경처럼 모든 있을 법한 반대 주장에 검찰 측 반대 주장에 다 일일이 다 답을 내놓은 현미경 같은 판결입니다. 저는 이거는 상고가 되는 경우에 상고심인 대법관들이 헤아려 달라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판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재판을 뭐 상고심에 가서 쉽게 깨진다, 저는 그게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재판 진행 중에 바로 1심 판결, 잘못된 판결에 기초가 된 공소장을 재판을 진행하시는 재판장께서 재판장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부원인 대등재판부의 판사께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처음에 검찰이 약간 개기다가, 속되게 표현하면 버티다가 공소장 변경을 마지못해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1심 판결의 기초가 허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부터. 그거부터. 그것은 예. 일종의 큰 암시고요. 예. 두 번째, 백현동 건에 대해서 너무 쟁점이 일찍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끝까지 뭐 백현동과 관련해서 재판 종결할 때까지 관심을 표하고 뭐 물어보고 한 게 없습니다. 조기에 3개월밖에 재판 안 했지만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조기에 쟁점 정리가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은 상황. 무슨 얘기냐? 예.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이것이 결국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것이 예를 들어서 5 정도의 데시벨이라면 네. 이 백현동 건은 국토부 공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한 2 정도의 데시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죄가 되면 이거는 당연히 무죄가 되는 예.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사진 중에 제가 이렇게 주먹 쥐고 좀 이렇게 하는 그 사진 보셨죠? 예. 그 이거는 1호 김문기 사건,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골프 쳤냐 안 쳤냐, 이것이 뭐 안다 모른다고 관계되느냐 안 되냐, 이거와 관련해서 무죄가 나는 걸 보고 네. 이거보다 데시벨이 낮은, 소리가 낮은 백현동은 당연 무죄일 거라는 그 암시를 우리 의원들께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보신 분들은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듯이 나온 재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상고심에 가면 무슨 파기 자판 이런 얘기 하는데 파기 자판을 어떻게 합니까? 파기 재판 1심과 2심이 천양지처로 달라졌고 1심 판결문의 문제점들을 2심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현미경 판결을 해놨는데 네. 그것을 대법원의 대법관님들이 예. 파기해서 이건 잘못됐어라고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양형.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고 양형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기한다는 얘기는 2심의 통무죄를 돌려보내서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인데, 그러면 둘 중에 다 무죄된 것을 두 개 다 잘못됐다, 다 유죄 취지로 파기하든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데 형량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수가 없는 그 단위예요. 그래서 원심으로 서울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네. 파기 환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게 깨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전혀 없다고 단정한다.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파기 재판 얘기를 했는데 잘 파기 몰라서 환송- 그래요.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예, 그 사람들 별로
예, 잘 몰라요. 예. 아니,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파기환송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파기자판은 뭡니까, 의원님?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파기 즉 2심의 서울고등법원의 대등재판부의 내용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무죄다. 예. 그냥 무죄가 아니라 미국의 법원에 나오는 말인데 당신은 not guilty일 뿐이지 innocent한 건 아니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당신은 완전 무고하지는 않아. 의심이 가.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증명이 충분히 돼 있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냥 not guilty 유죄가 아닐 뿐이야. 네. 이번 재판부는 not guilty가 아니라 innocent하다. 이재명 대표는 무고하다라는 판단입니다. 무고하다. 예,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완전 무죄라는 그런 판단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대법관이 볼 때 아니다.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것인지가 관점사항. 13번의 재판 대법관 네. 전원재판부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소부에서 네. 즉 3명의 재판관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판단할지 이걸 판단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기한다. 즉 2심의 완전 통무죄를 이는 유죄, 이는 무죄 혹은 이는 무죄, 이는 유죄 뭐 이런 식으로 네. 파기. 파기. 예, 파기. 다음에 그렇지만 1심과 2심한테 맡기기는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대법관 우리가 네. 판단해 주겠어. 이게 파기 자판입니다. 근데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이게 자주 있는 일입니까? 파기자판. 아주 드문 일이고 예. 1심과 2심이 견해가 동일해서 굳이 원심으로 즉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네. 충분히 대법관들이 우리가 그냥 그냥? 자판해도 1심과 2심이 누가 뭐 특별히 시비 걸 일 없고 누가 불만 표할 일이 없는 네.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참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다. 잘 몰라서 잘 그렇다니까요. 모르고 예.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모르는 게 쌓이면 죄가 네. 됩니다. 그래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계속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를 펴고 있지만 이번 판단으로 싹 다 정리가 됐다라고 우리가 보겠고요. 자, 이제 오늘 벌써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오늘 의원님과 말씀을 나누면 충분히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기운 다 떨어졌습니다. 기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네네 최상목 대행이 그 부총리 대행이 아니죠. 최상목 부총리가 예 지금 부총리 인사청문회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1억 7천만 원어치 미국채 미국채. 그 장기국채입니다. 중국은 다 팔았어요. 관계도 나쁠 뿐더러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걸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거 그때는 팔고 지금은 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환율이 올라가야지. 즉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야지 그렇죠. 돈을 버는 구조예요. 예. 더군다나 장기 국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째, 경제부총리이기 때문에 그는 개인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그널입니다. 사인입니다. 경제 주체들에 대한 사인을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금반언, 금알금자, 네. 반할반자, 말씀원자. 자기가 한 말에 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반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이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와 철학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상목 부총리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져야 됩니다. 예, 책임 책임져야 물어야 된다. 됩니다. 책임 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예. 들어보고요. 오늘 의원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네. 의원님 말씀에 희망을 얻는다는 분도 있고, 또 네. 한간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예. 분도 있고, 충분히 제가 다 감수하고 예, 간론을박이 있는데, 감수하고 그러나 나라를 위한 진정한 마음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